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저는 투모라이즈의 임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7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몇 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교육 환경 정비하시면서 다른 분들 참여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오늘 이 설명에 초대받으신 원장님들께 PDF 파일로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못 받으셨으면 나중에 교육 마치고 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PDF 파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암기하거나 꼭 기억하셔야 된다기보다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이해하시는 목적으로 교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오늘 끝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설명회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좀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모라이즈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매 짝수달 마지막 느려가지고 목요일 날 아마도 보기가 어렵지 우리 않았을까?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약속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예상하기에 그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요번 그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각 학교마다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비하시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최대한 오늘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채팅창에 질문 남기시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교육 마치고 말미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편하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육성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지금 약속된 7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참여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계셔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저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중간고사를 마무리 짓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도 많이 바쁘셔서 학부모, 오늘 이 교육에 많은 학부모님들 초대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이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또는 2학년 학생의 경우, 내년에 들을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예비조사들이 5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수정할 기회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원장님, 우리 그 학생들이 자신이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지금부터 결정을 해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뭔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5월에 앞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신다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거나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5월 달이 되면 많은 수행평가들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학을 갈 때 조금 더 유리한 전형, 그 선택이, 그러니까 입시에서의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중학교 때부터 충실히 쌓은 학생들은 특목고를 진학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5월부터 진행되는 수행평가나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 관심도 그리고 깊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 자신이 특목고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선생님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진짜로 기록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새로운 그 학년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마치고 뭔가 앞으로에 대한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의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어, 자꾸 입시에서 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진로를 결정하라는 부담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보면서 과연 이 진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삶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쭉 이해해보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전쟁이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활용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영역에 어떤 제한이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이번에 2월 28일 날, 그, 어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이 그 이란 테헤란의 어떤 저택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미국 국방부로 보내는데요. 그 미국 국방부에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팔런티어라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팔런티어가 운영하는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뭐냐면 이게 인공지능은 아닌데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깨끗한 정보만을 담아두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최적의 환경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뭘 선택했냐면,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런티어에서 만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서 놀고 있던, 클로드가 그 사진을 딱 보고 그 차량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타고 있을 확률이 95.3%라고 하는 결과를 딱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이미 이란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트럼프에게 전달됐고요. 트럼프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비행기가 떠서 그 저택에 격을 가했죠.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 40명이 동시에 어, 사망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확률을 클로드가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 클로드를 만들었던 앤스로픽이 이제 더 이상 국방부랑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미국 국방부랑 일을 할 때 조건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에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간을 살상하는 판단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 없이 인공지능이 살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요 두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을 그러니까 클로드를 사용하려고 해서 자기들은 더 이상 미국 국방부랑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은 전쟁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살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는 이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의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누구도 이제 인공지능을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쓰면 내가 불리하니까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스로피, 클로드를 만든 그 회사가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전 세계가 흔들려요. 자, 이건 뭐냐면 그 올 2월 달에 엔스로픽이 그 클로드 코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딩을 대신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IBM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어, 1959년도에 코볼이라고 하는 코딩 언어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코볼이라고 하는 코딩 언어는 수학 연산을 코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웬만한 금융기관의 그 메인 프레임의, 그러니까 메인 컴퓨터 시스템의 코딩 언어는 다 코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정부의 그 전산 프로그램도 코볼로 되어 있는 국가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1959년에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최근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애들이 이 코볼 언어를 배우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이 1950년, 60년, 70년대 만들어진 전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지금 2026년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수정 작업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융회사에 있는 그 근본의 전산 프로그램이 코볼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이 회사들이 꽤 오랜 몇십 년 동안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와서 누구도 이 시스템을 통째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기관의 CEO나 정부의 그 리더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다 지금 보시는 이게 시니어 개발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 이 시스템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걸 현대화하려다 보니 이들이 이 시니어 개발자들이 자꾸 도와주지 않아. 왜? 이거 도와주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클로드가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발표하면서 이 코볼 언어의 현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 클로드 코드가 그대로 복사해서 예를 들면 뭐 자바라든지 혹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 코볼이라는 언어가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IBM 거고 이 IBM의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독점 시장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사라질 것 같다. 시니어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AI 산업의 큰 구조적인 개혁이 클로드 코드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죠. 4월 16일 날 이 즈음에 엔스로픽이 또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클로드의 가장 최신 버전인 미토스라는 걸 만들었대요. 근데 얘가 무슨 해킹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 미토스라고 하는 버전에 어떤 기업의 어떤 기관 홈페이지에 어, 시스템적 그 뭐랄까요? 위험 요소를 파악해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시스템에 어떤 곳에 허점이 있고 이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뭐 화이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엔솔픽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출시를 7월 말로 미루고 그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린 다음에 40개의 기업을 정해서 이 미토스 프로그램을 먼저 쓰게 해줬대요. 그러면서 우리 7월 30일 날 이거 오픈할 거니까 너희들 보안상의 문제 없게 미리 검토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는 야, 이게 엔스로픽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오픈 AI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시간이 있으면 북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가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적 보안 문제가 조만간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엔스로픽 네가 뭔데 이걸 미리 대응할 수 있는 40개의 기업을 네가 정하지? 이런 고민이에요. 만약에 7월 30일 날 이 엄청난 시스템이 공개가 됐는데 엔스로픽이 고른 40개에 40개가 40개 국가도 아니고 40개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2026년 4월 마지막 날 오늘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에까지 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잡포칼립스. 일자리라고 하는 잡이라고 하는 용어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져서 이제 직업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들도 신입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회계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이제 신입사원 안 뽑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 자체의 존립의 문제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도 아껴야 돼.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나가면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안 뽑죠. 왜? 내가 월급 주면서 그 아이들 가르칠 시간이 없어. 내 생존을 위해서도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경력을 뽑아. 그래서 김대식 교수라고 카이스트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축복받은 연령이 누구냐면 40대, 50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40대, 50대는 인공지능이 없을 때 충분히 경력을 쌓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전문성에다가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만 지금 뭐 20대 이하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경력을 쌓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최악의 어떤 안타까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측들을 오래전부터 조직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준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는 누구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진짜 기회는 누구한테 있냐? 그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뭔가 뭐 일손이 필요해. 근데 그 전문가에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가 딱 주어지고 그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룰 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증적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탠퍼드에서 뭐 AI 인덱스라고 하는 무슨 뭐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오히려 시니어들의 일자리고 신입사원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고객 서비스 직군 모두 신입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중견급 이상의 전문가들, 그 업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오히려 날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롤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야 아이들도 이제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잭 야데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유명해졌냐면 요 칼 AI라는 앱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친구예요. 근데 이 앱이 별게 아닙니다. 이 음식의 사진을 찰칵 찍으면 인공지능이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스스로 분석해서 이 음식의 그 칼로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은 칼로리가 얼마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인데 얘가 왜 그 작년에 화두가 됐냐면 얘 나이가 18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든 이 AI가 뭐 사실 이런 앱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런 비슷한 앱의 카테고리에서 상위 5위권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5위권에 들어간 것도 그 슈퍼볼 중간 광고에 잠깐 보여가지고 이게 갑자기 인기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끄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5위권에 들어가면서 한 달 매출이 약 3억 원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걸 만든 애가 누구야? 알고 봤더니 18살 고등학생이네? 그러면서 주목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해 이 앱을 이 앱이 있는 카테고리의 1등 기업한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5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었느냐?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자기가 게임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전에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기가 만든 게임을 1억 4천에 팔았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프로그래밍해서 그것들의 가치를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경험을 중3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2 때, 고3 때 500억 달러에 자기가 만든 앱을 파는 대박을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사회는 어, 신입사원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사회는 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전문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건 학교가 안전하잖아요. 학교에선 실패해도 또 다른
뭐랄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학교 속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자들이 2015년 OECD에 모여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전 세계 교육자를 함께 모여서 만듭니다. 그 모델 이름이 뭐냐면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육자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OECD에 모여서 어떤 결론을 했냐면 이제 미래 교육은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이 학생 에이전시의 개념이 뭐냐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24시간 365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적 능력. 자, 그런데 이런 자기 주도성이 학습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죠. 그럼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는 어떤 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 국어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수학이 안 돼.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내 수학에 써줄 수 있어? 나 수학 학원 보내줘, 과외시켜줘.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은 기초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기초 기능을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구 과목이라고 해요. 도구 과목. 모든 배움의 도구가 되는 과목.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문해력. 두 번째 도구 과목 뭐예요?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세 번째 도구 과목은 뭐예요? 가치 없는 데이터 쪼가리를 모아서 아주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 능력.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가치 있는 정보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를 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 다섯 번째는 뭐예요? 건강, 헬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이 다섯 가지를 기초 기능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추고 있을 때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초 기능, 도구 과목은 과거 학교에서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가 문해력이잖아요. 수학이 수리력이잖아요. 기술, 가정, 정보, 과학 이런 게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거든요. 예체능 그게 건강 리터러시예요. 이건 이미 과거 학교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 교육은 여기 기초 기능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월급을 주면서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켰기 때문에 학교는 배움의 기초 기능만 갖추고 사회에 나가면 그 아이가 어느 분야로 가든 기초 기능만 탄탄하면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곳이 없어요.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어 다들. 먹고 살기가 바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래 학교는 기초 기능만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면 안 돼.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역량까지 학교 안에서 연습시켜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럼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마주한 문제를 기존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맥락이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변화와 혁신을 만들 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솔루션을 찾았다 하더라도 모든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존의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저항해요.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새로운 이런 미래 교육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항해요. 아, 그냥 도구 과목만 열심히 가르쳐도 돼. 왜요? 변화가 싫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적용할 때 나오는 저항,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할 때 오는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했다 하더라도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성공하면 내 탓, 실패하면 남 탓,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경험으로부터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할 때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찍어 눌러서라도 자,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 변화, 뭐 이렇게 미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할 때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겸허히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돼. 라고 그 경험을 겸허히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또 도전해야 돼요. 이런 변화를 플랜 두 C, 플랜 두 C 반복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아이는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주도성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느 분야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면 이런 변혁적 역량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 분야의 문제를 푸는 스킬을 더 적극적으로 연마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소셜 스킬, 태도와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마주한 문제를 변화와 혁신, 새로운 솔루션, 변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분야에 자신과 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교 안에서 해야 된다.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 이해되세요?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왜 지금 학교 교육에 자꾸 진로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교육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을 잘 할 때, 혹은 그 선택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곧 학교 교육이다. 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교육은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총동원해서 자기가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의 복잡한 요구,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에 주어진 문제,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해결하는 교육, 그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 입시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시를 변화시킬 때 숭실대학교 입학처장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 뭐예요?
자기가 마주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런 역량하면 교육은 학생들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학생 주도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이 선택한 방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에 맞춰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교학점제를 하라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핵심 아이디어만 추려서 그 내용만 학습시키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수업을 하도록 교과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입시도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즉 역량 중심의 입시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요 분이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인데,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바꾸면서 우리가 노렸던 건 뭐냐면, 미래 인재는 T자형 인재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T자의 가로는 뭐예요? 아까 기초기능, 도구 과목,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분야로 나가든 꼭 알아야 될 기초기능. 그래서 이 T자의 가로를 기초기능이라 보고 전문성, 이걸 T자의 세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입시제도 어떻게 바꿨냐면 수능에서 이 기초기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시면 여러 과목의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T자의 세로, 특정 분야는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을 확인하는 게 T자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 과목으로 T자의 가로를 확인하고, 그럼 DP는 뭘로 봐요? 고교학점제잖아요. 얼마나 심화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해 들었는지 그 전문성을 파악하는 제도로 바꾸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런 T자형 입시를, 즉 역량 중심의 입시로 가는데 학교나 대학이나 아직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건 징검다리 입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31학년도 입시를 한 번 더 바꿀 거예요.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징검다리 입시로 한번 밟고 가는 거고, 진짜 역량 중심의 입시로 바꾸는 건 언제다? 2031학년도 입시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날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이게 1년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게 2032학년도 입시부터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연기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2032학년도 입시를 치른 애가 누구냐면 현재 중1이에요. 2033학년도 입시를 치는 게 누구냐? 초6이에요. 그래서 중1 또는 초6부터 입시가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건 올해 2026년 10월 달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입시에서 2028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변한 내용이 한 번 더 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2028 입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교과가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체계예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중요한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공통과목은 고1 때 배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모든 학생들은 이 공통과목을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비로소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과학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일반 선택 과목은 과학이란 교과의 일반적인 학문의 갈래, 일반적인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과학 그러면 물화생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과학이라는 학문을 입문하는 과목들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공통 과목은 뭐죠? 물화생지 배우기 전에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물화생지에서 더 필수적인 부분만 추려서 배우는 과목.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을 한번 정리하는 과목이에요까지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물화생지를 배우고 나서 물화생지 중에 심화 과목, 더 어려운 걸 배울 때 선택하는 게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두 개, 화학 두 개, 생명과학 두 개, 지구과학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심화 과목이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으로 연결하는 확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학교 밖으로 연결시키는 과목들, 그런 과목이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우리 삶에,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 환경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냐, 혹은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관심 있는 질문을 해결하는 탐구를 가자, 혹은 과학을 다른 교과랑 넘나들어 배워. 과학과 역사를 섞어 과학사 이렇게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과목들이 융합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 쉽고 어려운 거 기준으로 보면 공통 과목이 제일 쉬워요. 고1 때 배운 필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쉽고 일반 선택과 비슷한 게 융합 선택 과목이고 제일 어려운 게 진로 선택 과목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현재 고2부터 중2 또는 중1까지 치르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수능의 출제 범위는 여기 있는 파란색.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제2외국어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수능 출제 범위가 심화 과목을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바라보는 수능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떤 수능이죠? 이 수능은 기초학습능력평가 시험이에요? 아니면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기초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T자의 가로, 기초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 수능 체제가 발표되고 나서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이 수능은 공학에서 필요한 미적분 기하도 평가하지 않은 시험이다. 물화생지라고 하는 기초적인 개념도 확인하지 않은 시험이다. 따라서 정시에서 수능만으로 공대 합격생을 선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재 고2부터는 정시에서 꽤 많은 대학이 어, 네가 지원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어디까지 들어서를 확인하는 그런 전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제가 화장품 공학과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그 관련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 무슨 전공을 하면 화장품 회사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생명공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그래요. 저는 화학보다 생명이 좀 더 재밌어서 생명과학의 심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우리 학교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대, 약대, 치의대, 뭐 한의대 가려고 이것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가 되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이거 들으니까 내가 이들은 원하는 데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난 꼭 듣고 싶지만 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이 처음 생길 때 모든 애들이 듣는 필수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를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옛날에 절대평가 해봤잖아. 절대평가 하는 순간
각 고등학교가 모든 애들한테 점수를 너무 잘 줘. 그래서 진짜 우수한 애가 뭔지 내신 확인할 수 없어. 만약에 그래서 절대평가로 내신을 바꾸면 우리 고등학교 내신 입시에 반영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했냐. 자, 우리는 이 모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대학이 절대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를 놔야 돼. 그래서 지금 입시는 9등급 상대평가, 목표는 절대평가. 그럼 징검다리를 어떻게 놔야 돼요? 그렇죠. 반 딱 자르면 되죠. 그래서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꿨죠. 그래서 현재 고2부터는 이 선택 과목의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 5등급 상대평가로 변했다. 자, 그러면 징검다리라는 건 밟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중1 또는 초6부터 바뀌는 입시는 어떻게 된다?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뀔 것이다. 자,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딱 얘기가 나오고 나서 서울대가 어떻게 판단했어요? 오늘 확정된 2028 대입 그 시안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서울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수시에서 수능 최저 반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했죠. 왜요? 그랬더니 수능은 기초학습 능력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서울대 오는데 그 정도는 다 잘하겠죠. 그럼 뭘로 뽑아요? 자, 고교학점제잖아요. 어떤 과목 선택했어요? 그 과목 5등급 상대평가지만 내신 몇 등급이에요? 자,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었잖아. 자, 어디까지, 어떤 문제까지 도전해봤어요? 수업에서? 근데 수업에서 선생님 때문에 마음껏 못한 게 많았죠? 수업 외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어디까지 해봤어요? 자, 학생부 정성평가로 2배수 뽑고, 나머지 최종 합격자 뭘로 결정해요? 창의, 융합, 역량평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할 겁니다. 자, 그럼 정시를 어떻게 뽑아요? 자, 수능으로 일단 2배수는 뽑아야 돼요. 그런데 2배수 뽑고 수능은 2단계에서 60점 반영하고 나머지 뭐 반영해요? T자의 깊이 봐야죠. 무슨 과목 선택했어요? 그 과목 내신 몇 등급이에요? 학교 참여 중심 수업에서 어디까지 도전해봤어요? 아, 그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여기서 어디까지 도전해봤어요? 요걸로 40점 반영. 자, 그래서 학생의 선택과 깊이가 무조건 수시, 정시 다 중요한 게 서울대 입시다. 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니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도대체 면접에서 뭐 봐요?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윤,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서 받고 가는 애들은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전형, 대학 추천서, 고등학교 추천서 없이 그냥 힘으로 겨루는 데서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탐구적 문제 해결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을 봐요. 자,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은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열린 성격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갔는지를 면접관한테 설명해 줘야 돼. 탐구적 문제 해결 면접은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서 원하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면접관 설명해야 돼요.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은 뭐냐면 이건 찬반이 갈려요. 그때 그 학생이 자신의 의견의 방향을 정하고 면접관과 토론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면접을 뭐라고 그러면 SNU 서울대의 역량평가위원회 역량평가 면접. 그래서 서울대는 철저하게 미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게 됐다. 자, 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특목 입시는 이미 이런 역량 중심의 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로 다 바뀌었어요. 자, 지금 영재고 입시 시작됐거든요. 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예요. 보통 영재고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1단계 학생부를 냅니다. 근데 그 특목 입시에서는 학생부 가리는 게 많아요. 근데 영재학교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 실적도 다 볼 수 있고요. 독서 이력도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단계에서 애들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2단계에서는 수학과 과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도 굉장한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본 다음에 최종 합격 대상자의 1.5배수가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융합적 탐구 역량, 서울대가 했던 이런 비슷한 면접 제시 상황을 주고 그것들을 확인해요. 거기에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AI 활용 역량을 확인한대요. 그리고 인성과 자기가 지원한 분야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그런 복합적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먼저 서울대처럼 뽑았어요. 그런데 영재학교를 갈 때 자소서를 내거든요. 근데 올해 자소서가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자,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탐구 과정에서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발견하고, 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얘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던졌던 본인만의 결정적 질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불편함, 질문, 궁금증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던졌던 너의 질문은 뭐냐? 그리고 그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설계한 단계적 탐구 과정,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던 과정, 예를 들면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구상 등을 기술하시고 이를 통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 자꾸 나오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사회적 기여, 인식의 변화, 기술적 개선을 한 것은 무엇인지 너의 경험을 천자로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평가위원들은 여러분이 사용한 코딩, 뭐 프로그램 언어, 뭐 이런 것, 이런 따위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 도구를 썼고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논리에 감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소서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학문적인 집요함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작성해 보세요. 어렵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세요. 이런 기회를 줘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 과학고 입시는 올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영재학교 끝날 즈음에 발표가 되는데 과학고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1단계 서류 평가해요. 근데 학생부에 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수상 실적이 가려지는 학교도 있고 안 가려지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원점수를 못 봐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성취도를 50대 50으로 해서 예, 학기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여러 가지가 많이 가려진 학생부와 교차 순서로 출석 면담이라는 걸 해요. 1.5배 선발해서 한대요. 이 출석 면담이 뭐냐면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했는 거 맞니? 진짜 했니? 네가 한 거 맞니? 뭐 성적이 성적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창의인과 명합 면접에 올 수 있는 선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봐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보고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었던 과정을 면접관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갖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 면접 보죠. 그럼 어쨌든 과학고를 가려면 자기소개서를 내야 돼요. 근데 진산과고 작년에 자소서가 뭐였냐면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수학 분야에서 직접 수행했던 탐구 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건 좋은데 성장과 변화의 관점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3개 이내로 쓰고 각각 3개는 300자 이내로 쓰세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경험 쓰라고 하니까 저는 플래너를 작성해서 매일매일 플래너대로 꼼꼼하게 학습을 했고 그래서 수학에 만점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뭐죠? 아까 영재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혹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탐구 경험을 쓰는 거예요. 몇 개 이내요? 3개 이내. 그럼 맥시멈 3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 분야에서 경험했던 탐구 경험을 3개 이내로 써야 돼요. 3개, 3개. 못해도 6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진로 계획을 기반으로 쓰래요. 근데 특히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 지구학, 과학고잖아요. 우리 학교에 네가 왜 오려 하는지 그 관점으로 쓰래요. 그리고 너의 인성이 들어가는 것도 쓰래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용인 외대부고 볼까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오히려 과거보다 볼 수 있는 과목이 다양해요. 근데 과목은 다양하지만 원점수는 못 보고 성취도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수상 실적 가려지고 뭐 여러 가지가 가려져요. 독서활동, 독서활동은 보여지죠, 참. 여러 가지 가려지는 게 많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교과 성적과 출결로만 2단계 면접자를 뽑아요. 그리고 면접에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싶고 다 물어보는데 자소서를 같이 봐요. 근데 자소서를 뭘 써요? 자,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왔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건화 기념과 연계해서 용인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을 쓰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에 대해 쓰세요 하잖아요. 자, 뭐 인성은 다 좋다고 쓸 거니까 여기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자, 이거 미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써도 되죠.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이거 계획이잖아요. 거짓말로 써도 되죠. 자, 용인 외대부고에 지원한 동기. 이거 거짓말로 써도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로 쓸 수 없는 건 뭐예요? 본인이 중학교 3년 동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성장한 점은 거짓말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학생부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학생부에 담겨진 소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진로 계획,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 때 할 활동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 동기가 연결되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뭐다? 진로 기반의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용인 외대부고를 갈 수 있다. 자, 또 하나의 특목고 국제고 외고는 성적은 영어만 보는 게 원칙인데 영어도 성취도 A, B, C, D만 보여주니까 동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어, 사회 과목을 다 봐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면접이죠. 면접 때 자소서 뭐 봐요? 같아요. 그래서 결국 특목고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중학교 때 이미 결정을 하고 그 중학교 3년 동안 본인의 깊이를 만들어간 역량이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깊이 들어가는 전문성이 중학교 때 보이면 특목고 가는 거고 고등학교 때 그 깊이를 더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다. 이미 대한민국 교육은 역량 기반의 입시로 꽤 오래전부터 바뀌어 오고 있었다. 요걸 꼭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재취업, 신입 모두 이미 역량 관점이고 역량이 보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야 돼.
그런데 사실 우리 청소년기는 기회가 아직 많잖아요. 경험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막 즐겁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이미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다 찾아야 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서 깊이를 가져가는 게 좋고 우리처럼 성인이 되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을 때 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취업 교육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데 못하는 걸 취미로 하셔야 돼요. 그거 선택하면 망합니다. 무조건 잘하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가? 이걸 찾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요. 내가 기여할 분야를 빨리 찾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진로 상담이란 진로의 방향,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꼭 직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보다는 내가 어느 분야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진로 상담, 진로 교육이에요. 결국 이런 내가 어느 분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판단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진로 심리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 심리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결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로 이론에 사람들은 측정 가능한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측정 가능한 똑같은 기준으로 직업도 그 직업에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독특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기준만 같다면, 그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에 몸 담을 때 그 직업, 그 일을 할 때 퍼포먼스가 좋아서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로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직대로 직업을 혹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 결국 진로 상담, 진로 교육이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합리적 그 선택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 의사결정을 못 내거나 진로 결정 못하는 건 다 이런 것에 관한 불안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의 특성, 흥미적 특성과 잘하는 능력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나는 축구가 너무 좋은데 볼을 못 차요. 그럼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 그래서 진로의 가장 큰 불안은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흥미가 생기도록 하든가, 흥미가 있는 것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던가, 요걸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볼을 잘 차요. 그런데 저의 꿈은 의사예요. 왜 의사야? 엄마가 의사가 좋대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택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한 선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선택을 했다? 이건 문제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나로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볼을 잘 차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의지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꿈을 믿어주지 않아요? 응원해주지 않아요? 그럼 난 불안해요. 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자기로부터 출발한 선택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우리 애가 축구 선수를 한다고 했을 때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죠? 불안하죠? 그래서 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컴퓨터 공학자라고 꿈을 꾼다면 성공률이 높아요? 얘가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분만 좋을 뿐이지 성공률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 선택하고 관심으로 선택하지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 바꿔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에 노력 자체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불안한 선택이라도 확실히 믿고 지지해주고 그 아이가 거기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연습의 과정을 만들어 줄 때 우리 아이는 스스로 선택을 잘할 수 있다. 요 3번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의 어떤 그 학생을 대한 태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지지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왜 제가 진로를 지금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진로 선택 의지가 없는 애들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 안타까운 거긴 한데 얘네를 위해 써야 될 시간을 오히려 위쪽 있는 애들한테 쓸 때 조금 더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변 애들이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갈 때 요 아이들도 나도 그래서 뭔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생기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결핍을 좀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노출시켜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 요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 이게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울까 나를 고용한 사람이 행복할까의 관점이 좀 달라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능력은 그 조직의 만족을 결정해요. 그런데 어,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노력을 안 하고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업을 우리가 많이 그 경제적인 어떤 생활의 어, 또 원천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최소한의 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벌이가 돼야 된다. 이 관점으로 접근할 때 그 관점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직업의 선택은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흥미 있는 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게 가장 긍정적인 진로 선택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직업을 결정할 때는 잘하는 것 중에 흥미가 있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진로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1학년 전후까지가 성장기에 이때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중학교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가니까 그런데 군대를 안 간다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까지가 뭐냐면 요 성장기는 나를 이해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탐색하는 나에게 맞는 세상은 어떤 분야일까를 탐색하는 시기예요. 자, 확립기는 뭐냐면 그런 탐색기를 거쳐서 어떤 직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직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점까지 경력을 쌓아서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유지기는 뭐냐면 어떤 업에 들어가서 어떤 정점을 향해 다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경험의 피크를 유지하는 시기. 그리고 쇠퇴기는 뭐예요? 이제 은퇴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확립기에서 유지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죠? 성장기에서 탐색기 전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시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빠르게 거치기 때문에 요 단계 안에 또 세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안에는 태어나자마자 10세까지는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있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환상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와 관련 없이 그냥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10세, 그러니까 11세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쯤까지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좋아해? 흥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래요. 그런 다음에 6학년에서 중1 때까지가 되면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대요. 그런 다음에 요 단계를 거친 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잠정기.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로 나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그냥 막연하게 알아보는 시기가 요 시기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는 그 직전까지가 전환기. 이제 직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조금 자기 자신을 한 발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요 시기가 시행기. 그러니까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입직, 그 직업으로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들어가서 성장하는 단계, 성장해서 유지하는 단계, 세태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요 흥미기에서 전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내가 잘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로 가면 좋을지 꾸준하게 좀 탐색하다가 이제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시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시기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요 시기에 있을 때 진로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이때 그냥 그 본능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남자가 하는 일이야, 여자가 하는 일을 구분한대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사장은 남자, 비서는 여자. 뭐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장이 무조건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 역할의 경계선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런 스스로 설정한 지위의 하한선이고요. 내가 어떻게 의사를 해.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정해 간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여기에서 진로 결정을 하고 여자애들은 여기에서 진로 결정을 할 수밖에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내가 어떻게 청소 노동자를 해? 엄마, 내가 어떻게 의사를 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벽을 깨는 노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교육자, 부모들이 이런 벽을 깨줘야 된다.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줘야 된다. 특히 이렇게 지위의 상한선, 우리 모두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을 키워줘야 된다. 자기 효능감의 정의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자기 효능감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계의 성공을 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면 더 어려운 것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대리 경험이에요. 야, 정빈아, 너 왜 자꾸 못한다 그래? 너 철수 알지, 철수. 철수 너 옛날에 너랑 비슷한 수준 아니었어? 나한테 올 때 그랬는데. 근데 철수 선생님이라고 나서 이번 시험에 90점 받았잖아. 넌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너도 할 수 있어. 아, 선생님, 철수가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대리학습을 통해서 먼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했던 누군가의 사례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자기 효능감을 줄 수도 있다. 철수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리학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언어적 설득, 최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 아,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자기 효능감을 쌓을 수 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다 안 돼. 그러면 혹시 마음의 병이 있나? 혹시 몸에 아픈 데가 있나?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의 아픈 곳을 해결해 줄 때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시켜주고 있나? 혹은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떤 성공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었나? 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앞단의 어떤 이론적인 걸 넘어가서 우리가 진로 심리 검사를 해준다. 혹은 진로 심리 검사를 해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석하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진로 심리 검사는 내가 갖고 있는 진로적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을. 그걸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그럼 라이프 스타일 왜 알아봐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언지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내가 이왕 선택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 선택하면 되지. 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 활용해라.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가 뭐냐면 홀랜드 박사가 개발한 홀랜드 검사예요. 이걸 성격 유형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홀랜드 박사는 개인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격은 어떤 직업이 요구하는 성격과 일치할 수 있는데 요럴 때 직업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런 거예요. 자, 이 뭐 이론적인 건 간단한 거니까 핵심이 뭐냐면 홀랜드 이론은 사람을 RIASEC 6개 코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이라고도 하고 육각형 이론이라고 하고 앞글자를 따서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분류하는가 그 기준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쪼개보세요. 요 아래쪽은 사람 지향적이라고 하고요. 위쪽을 사물 지향적이라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애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학 갔어요. 모르는 애들이 가득해요. 이때 우리 아이는 사교성이 있어서
먼저 친구에게 다가서 금방 친구를 사귈 것 같아. 사람지향적. 자, 우리 애는 사교성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게 쭈뼛쭈뼛 하고 있을 것 같아. 사물지향적. 구분할 수 있지 않으세요? 자, 우리 애가 사람지향적이라면 E형과 S형은 구분되는데 E형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누구랑 함께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설득시켜.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데 끌고 다니는 리더십 있는 스타일 E형이에요. 반면 S형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맨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한 발 뒤에 떨어져서 앞에 가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거나 더 재밌는 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해.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직업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챙겨주는 직업. 보육 기능이 있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간호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혹은 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성직자. 이런 직업 잘 맞죠? 반면 이 형은 뭐예요? 모든 조직의 머리가 돼야 되죠.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법조계의 머리 판사, 군대의 머리 장교. 자, 이제 위쪽으로 가볼게요. 위쪽은 사물지향적, 사람이랑 안치.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I형은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자료를 조사해서 내가 정리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견을 딱 내 혼자 씩 웃고 있다. I형.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평생 머리 쓰는 직업. 연구원, 교수, 의사 이런 직업. 반면에 R형은요. 남들과 떨어 혼자 있는 거 좋은데 얘는 머리 쓰면 졸려요. 몸을 써야 돼. 뚝딱뚝딱 손재주가 좋아요. 수공예업자 목수. 만들어진 걸 다 조립하고 분해해요. 자동차 정비, 선박 정비, 엔지니어. 만들어진 걸 조작을 잘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타워크레인 기사. 혹은 직접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프로스포츠 선수. 자, 4개 해결됐죠. 이제 육각형을 세로로 쪼개보세요. 자, 이번에 판정 기준은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의, 나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을까? 남들과 다르게 개성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A형. 반면에 C형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남들과 다르게 개성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나의 평가자의 기준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C형. 자, 우리가 하는 직업 중에 매뉴얼이 있어서요. 매뉴얼대로 따박따박 하면 칭찬받는 직업이 있죠.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사무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C형. 남들과 다르게 개성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떤 직업 떠오르세요?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연기자 또는 기획자가 들어가는 광고기획, 경영기획, 파티기획 이런 직업. 자, 이제 우리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아이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우리 아이가 사람지향적이라면 우리 아이는 목적 중심으로 사람 만나요?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스타일일까요? 몸 쓰는 스타일일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일 할 때 나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접근해요? 자,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있죠? 자, 그거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 사진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채팅창에다가 딱 사진 보여줬을 때 그 사진이 어떤 형인지 RIASEC 6개 코드 중에 RIASEC 어떤 코드인지 한번 써봐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김종국 파일럿. 자, 이 두 사람은 RIASEC 6개 코드 중에 무슨 형일까요? 사람지향적일까요? 사물지향적일까요? 그거부터 구분해볼까요? 육각형의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딱 봐도 그림에 사람이 없죠?
혼자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일까 위쪽일까? 위쪽이죠. 자, 이 사람들은 머리 쓰는 일이에요? 몸 쓰는 일을 잘해요? 예, 몸 쓰는 일을 잘하죠. 그럼 무슨 형일까요? 예, R형이죠. 그래서 R형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보다예요. 뭘 좋아해요? 기계를 만지거나 신체적 움직임을 좋아해요. 성격은요, 솔직, 성실, 소박, 묵묵한 스타일. 가치관은 기술, 기능, 생산성, 유능성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나 장치의 발견 및 기술사 장인 뛰어난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요. 공부할 때도 R형은 R형 티가 나죠? 자, 친구들하고 볼 찰 때는 잘 차요. 그래, 야, 들어와서 토론하자. 그러면 입을 꾹 닫아요. 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돼요. 알령아, 나 물 좀 갖다 줘. 그럼 주전자만 들고 와요. 야, 컵은? 그러면, 아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령한테 뭐 시킬 때는 구체적으로 시켜야 돼요. 알령아, 컵에 물 좀 한 잔 따라서 가져와. 그래서 알령한테, 알령,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들어는 가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벽만 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죠. 그래서 알령한테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령아,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수학하고 숙제하고 자. 숙제하고 가져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알령은 신체를 활용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쓰면서 외우거나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선택 활동할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재밌는 거 만들고 조작하고 조립하고 날리고 반복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활동이 잘 맞아요. 자, 어떤 특징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는 RIASEC 6개 코드별로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요것들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퀴즈 형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헬렌 켈러를 가리킨 셜리번 선생님, 디메자 선생님, RIASEC 무슨 코드일까요? 요건 딱 나오셔야 돼요. S형 코드죠. S형 코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적 교육력, 친화력이 뛰어나요. 친절하고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가치관은 사랑, 봉사, 공익, 평등, 존경. 내 안에 가치 있는 걸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타인을 돕고 존경받는 스승이나 치료 전문가 잘 맞아요. 공부할 때도 S형 티가 나겠죠. 선생님,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해요.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저 경쟁이 싫어서 제 친구가 싫어할까봐 1등 할 수 있는데 3등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친구와 어울려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엄마가 친구한테 끌려다닌다고 스터디 그룹을 못하게 해요. 자, R형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S형한테는 거절하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거절만 잘 할 수 있다면, 통제를 잘 할 수 있다면 스터디 그룹이 잘 맞을 수 있죠? 학교 활동할 때도 또래 멘토링, 또래 상담, 대면 봉사 활동 이런 게 잘 맞을 수 있다. 트럼프 아저씨, 일론 머스크 무슨 형이죠? 딱 나오죠? 그냥 CEO와 기업가, 정치인, 조직의 목적, 경제적 이익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조직의 목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도력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 명예, 모험, 자유, 보상, 밖에 있는 가치를 내 안에 쌓아놓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금융산업 전문가가 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토론하고 발표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보상까지 있으면 땡큐. 그래서 이 형은 항상 경쟁이 있는 곳에서 성장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학교 활동할 때도 리더십이나 경쟁이 있는 활동을 하면 좋다. 자, 이해되시죠? 한강 작가,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건축가. 무슨 형이죠? 이제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죠. 네, A형이죠. 그래서 A형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틀에 박힌 것보다는 창조와 표현, 다양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상상력 풍부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자유분방한데
비협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술, 창의성, 개능, 개성, 자유를 추구하고 예술계의 유명인이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자, A형 공부할 때도 A형 티가 나겠죠?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해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선택해서 할게요. 저를 드러내면서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저리 주저리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걸 좋아한다. 학교 활동할 때도 당연히 자유가 주어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오상진 아나운서, 박보검.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에 모범생 같아서 정했거든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 무슨 형일까요? 평가자가 주어진 틀 안에서 따박따박 맞춰 잘하는 유형. 뭐죠? 네, C형이죠. 그래서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조작하는 사무적 일을 잘한다. 성격 보세요. 정확하고 빈틈없고 세밀하고 계획적인데 변화를 싫어해요.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과 체계와 안전과 안정. 금융회계 전문가, 사무행정 전문가를 추구해요. 공부할 때도 그 딱 요 모범생 티가 나겠죠? 규칙과 규율을 잘 따라요.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주입식 교육을 잘 맞아해요. 정리정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할 때 제안받을 때 당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학교 활동할 때는 매뉴얼이 있는 활동이나 성실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인슈타인, 도올 선생님. 무슨 형일까요? 딱 봐도 지적 호기심이 그냥 넘쳐나죠? 네, I형.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수줍어하고 신중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탐구, 지식, 학문, 지혜를 추구한다. 과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같은 연구원, 의료기술자, 의사, 교수 등이 잘 맞는다. 공부할 때도 한 가지 분야에 꽂히면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주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혼자 독립적으로 개별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분리된 좌석 배치. 이거 어디예요? 독서실이죠. 그래서 I형한테 최적의 공부 공간은 독서실. R형을 독서실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걔는 꿈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형은 학교 활동할 때도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실험 탐구 활동이 잘 맞을 수 있다. 자, 이제 6개 코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6개의 코드 중에 우리 아이의 코드의 내용을 보시고, 아, 진짜 우리 애랑 비슷하다. 어,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랑 또 안 맞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코드인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결과 딱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상상이 그 코드로 실제 나왔다면, 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상상했던 코드와 검사 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다. 근데 검사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대표 코드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아름이가 R C형이에요. 영욱이는 모든 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진로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자기의 진로적 의사결정을 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아름이죠. 왜? 나를 설명한 뚜렷한 코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로심리검사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를 설명하는 뚜렷한 코드가 있는 거. 나를 설명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름이도 RC형인데 영욱이도 RC형이야. 누가 더 진로 선택하기가 좋아요? 얘죠? 왜? 뚜렷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거. 자, 아름이도 RC형이고 영욱이도 RC형인데요. 아름이는 동네 축구부 주장이에요. 근데 영욱이는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 국가대표 가면 후보예요.
무슨 얘기냐? 아름이는 자기의 신체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yes를 클릭하는데 주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영욱이는 청소년 국가대표예요. 얘보다 잘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만 가면 스피드는 손흥민이 나보다 빨라. 지구력은 박지성이가 나보다 좋아. 그럼 나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용 능력을 체크할 때 자꾸 아 이게 맞나? 움찔움찔 하죠. 무슨 얘기다? 자, 이 검사 결과의 점수의 크기는 우리 아이의 객관적 실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긍정적 평가의 크기다. 그래서 객관적 능력이 크더라도 점수는 작을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변별력이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 약한 아이는 이게 되게 점수가 작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된 거다?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못하고 있다. 그럼 왜 못할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든 게 작은 애를 만나면 저는 진로 뭐 선택 이거보다 야, 너 운동 같은 거 좀 해봐. 수영 같은 거 할 줄 알아? 수영을 좀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리 몸치라도 6개월 하면 자유형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수영 못하는 애 많은데 나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 너 악기 같은 거 다룰 수 있니? 뭐 기타나 뭐 드럼 같은 거 배워보면 어때? 하다 보면 늘거든요. 너 봉사활동 좀 하면 어때? 너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평가하는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그때 진로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도 변별성이 없겠죠. 이런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재다능.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이 다재다능할 때도 진로 선택이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환상이 있을 때. 아직 미성숙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경우에는 좀 성숙해서 자기 현실적 감각을 키워주는 게 좋고 다재다능할 때는 그러니까 좀 버리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봐. 그럼 막 뭐 열 몇 개 적어내 있거든요. 이 중에 평생 할 때 질리지 않을 거 세 개만 고르고 다 지워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우겠죠? 세 개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똑같이 했을 때 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봐. 이렇게 버리는 연습.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우리 아이의 진로 심리 검사지를 딱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I형이 확실히 나왔다. 혹은 아, 우리 아이는 내가 E형이라고 생각했는데 E형 의외로 작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대표 코드가 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상상한 코드와 검사 결과의 코드가 일치한지 보시라.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진로심리 검사에는 우리 아이의 대표 코드에 맞는 추천 직업과 전공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코드를 갖고 있다면 어떤 그 공부의 학습적 특성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 혹은 공부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검사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 찾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찾는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진로 역량 검사 같은 걸 보면 4개 영역에 14개 역량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활용 능력이 대체로 높으면 인문계열 전공이나 직업이 잘 맞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으면 자연계열 직업이나 전공이 잘 맞고요. 신체 예술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으면 예체능 계열이 좀 맞고 대인관계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으면 어떤 영역이든 사람과 어울리는 직업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역량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기는 먼저 이렇게 흥미, 폴란드 기반의 검사 먼저 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역량 검사도 같이 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아이의 진로 성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오늘 설명에 추천해 주신 원장님이 다 저희 투모라이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우리 애도 진로 심리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진로 심리 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당연히 있고 시스템적으로 아이에게 너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이 중에 골라보면 어때? 이렇게 추천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연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목표를 설계한 거예요. 이런 선택, 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선택하는 대로 의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뭘 하시는 게 좋냐면 왜 이 선택했어를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요라고 하면 아, 진로 성숙도가 낮구나. 아직 자기로부터 출발한 선택을 할 수 없구나. 이걸 보시는 거고요. 나는 누군가한테 뭘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데 또 내가 알려주기가 쉽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왜 사회학과야? 나 국영수사가 중에 사회가 제일 재밌어.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연대 선택했어? 아, 그러니까. 그럼, 연대 가려면 좀 공부해야 되겠다. 원장님, 우리 연대 간대요. 연대 갈 수 있게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올려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회는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원하지만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와 수학을 활용해서 선생님, 특히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학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장님과 저희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우리 아이의 맞춤형 진로 컨설팅 리포트가 나가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어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이 담겨 있고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어떤 고민을 하는 게 좋은지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 리포트 안에 직업 정보, 학과 정보, 그리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꿈이 있는 학생들 중에 실제로 대학에 합격했던 선배들의 사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자신의 학교 활동을 그림 그리면 좋은지에 대한 활동 로드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보면 직업 정보도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직업의 비전은 어떻고 그 비전을 구성하는 보상, 고용 현황,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전문성, 현재와 미래 수준이 어떻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지식과 능력과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교과도가 뭔지도 교과목이 뭔지 보여주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한 과정, 직업인이 필요한 자격증, 직업 속의 직업 이런 정보를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도 그 전공이 무엇을 배우고 필수 과목은 뭐고 선택 과목은 무엇이며 그 전공을 하고 있는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어떤 태도를 키우면 그 전공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활동 정보는 직업이 아니라 계열로 좀 넓혔거든요. 왜냐하면 넓힌 활동에서 좁혀가는 게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계열에서 음, 전공 선택, 그러니까 그쪽 계열에 도움되는 선택 과목은 뭔지 2022 개정교육 변화된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때 높게 좋은 세특이 기록될 수 있는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교내 수상활동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수상활동 뭐 입시 반영 안 되는데 꼭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작은 성공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작은 성공의 경우를 많이 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동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진행된 뭐 학술제 이런 거 그 참여하면 거기 참여할 때 했던 노력의 결과물들을 어떻게든 기록해 줍니다.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독서 기록 자체는 대입 반영이 안 되지만
읽은 책을 학교 활동과 연결시키면 그 활동을 기록할 때 읽었던 책이나 참고문을 다 써주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와 비슷한 목표를 갖고 활동했던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했는지 그런 전문성, 성장의 과정 어떻게 보여줬는지 읽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리포트를 토대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함께 디자인해주고 함께 지원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노력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입시를 뚫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저희 컨설팅 리포트가 대략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한테 주고 여러분이 귀찮아서 아이한테 주고 너 이거 읽어봐 그럼 읽을까요? 안 읽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학원에서 가끔 워크샵 해요.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워크샵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특성이 어떤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은 뭘 하고 자기가 선택한 전공은 뭘 하는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왜 말하는 대로 되냐면 자신이 기억하는 극대화가 되는 공부법이 뭐냐면 설명하기예요.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는 거 100번 들어보는 것보다 자기가 읽은 거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가장 오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적은 걸 설명해 봄으로써 비로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예를 들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아이들 넋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연휴 때 워크숍 한번 할 테니까 아이들 참여시키세요. 보내면 부모님이 못 해주는 걸 우리 학원에서 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자기 목표를 말하고 자기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 한다면 그 컨설팅 리포트에 있는 전공 직업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기만 하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그게 우리 아이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엔트로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무섭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AI 활용을 잘 해서 뭘 해야 돼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를 원해요. 자,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습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한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결국 뭐다? 그게 진로 의사 결정이다. 그리고 이런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근데 나의 특성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게 뭐다?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심리 검사에 나를 이해하고 나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깊이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 결국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고 특목고와 대학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쌓았던 과정을 평가해서 우수한제를 선발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선택은 늘 바뀌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하고
선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과정, 그 치열하게 노력했던 과정이 결국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가가 학생부에 보이고 학생의 면접에서 보이고 그래서 단단한 아이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이는 이 시대가 원하는 아이로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리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되시는데 오늘 이 교육이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빨라졌네요. 어떻게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요. 이제 다 교육은 끝났으니까 채팅창에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피드백 좀 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 피드백 주시면서 혹시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채팅 남겨주시는 게 불편하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육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음, 도움이 좀 안 되셨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어,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아마 지금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초대해 주셨던 우리 원장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저희 투모라이즈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중간고사 마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 그런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우리 오늘 들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궁금해서 그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 주시면 원장님들께서 방법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오늘 들으면서 상상했던 우리 아이의 모습이 실제 진로 심리 검사에서 같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잘 어울리는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아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질문해 보시고, 아이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을 좀 이번 긴 연휴 때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런 게 시간이 안 맞아 못 하신다면 이번 연휴 동안 우리 아이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봤던 우리 아이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진짜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런 관찰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게 새로울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진짜 하찮은 선택이라도.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통닭 먹을 건데 너 후라이드 먹을래, 양념 먹을래? 이런 선택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작은 것부터 할 때 직업에 대한 선택, 진로에 대한 선택, 전공에 대한 선택, 더 책임감이 있는 선택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 이후부터 우리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과감하게 넘겨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질문 좀 하시라고 제가 말을 길게 드리고 있는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어, 자, 그러시면 오늘 벌써 9시 20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간단한 질문들은 우리 원장님들도 이런 전문가 교육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또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매 짝수달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 투모라이즈슨 원장님, 학원의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교육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다음번 기회에 또 함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